네, 안녕하세요. 길어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69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연일 뭐 삐라가 뭐 살풀에 네. 뜨고 있다고 뭐 그러는데 사실 삐라라 그러니까 좀 뭐 우리는 전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단. 북한에서 보내면 삐라라 그러고 그러게요. 우리는 뭐 전단이라고 그렇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 경기도뿐만 아니고 뭐 저는 이제 경기도 쪽 북쪽에 살고 있는데 파주 쪽에 네. 이제 뭐 일산하고 경계선 쪽에 살고 있는데 뭐 그쪽이나 뭐 경기도 남쪽도 뿌려지고 있고 서울 시내 네. 한복판에도 이제 무더기로 막 뿌려지고 있다는데요. 어제는 뭐 국회 경내까지 뭐 발견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네. 양천구 목동 이런 데서도 수천 장이나 발견되고 그랬는데 임 기자는 삐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 목동이 저희 동네 근처더라고요. 완전 근처인데 하여튼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주워 보지도 못했나요? 네. 저는 며칠 전에도 그 우리 동네 이렇게 산책하다가 몇 장을 이렇게 주웠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50대 이상 뭐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뭐 삐라에 좀 익숙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삐라를 주워 갖고 그 파출소에 신고하면 연필도 주고 뭐 학용품 그런 식으로 뭐 주고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주순 생각해서 그 계기로 해서 삐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뭐 삐라가 어떻게 보면 적의 마음을 겨냥한 종이폭탄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삐라가 어감이 썩 좋지 않은데 이게 일본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전단이나 벽보를 뜻하는 빌. 네. 일본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저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네. 받침을 발음 못했는데 이제 비루 비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예. 삐라를 이제 경음화하니까 삐라라고 하는데 찌라시라는 거 알죠? 뭐 네네네. 진공과 찌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시 일본어로 뿌린다는 뜻의 찌라스, 치라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변형이 돼 갖고 네. 동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찌라시라는 걸로 해서 명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삐라, 찌라시 뭐 이런 말은 북한이 뿌리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컫고 우리는 이제 전단, 대북 전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북 삐라라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 삐라라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날카롭고 좀 생경하고 뭐 좀 이렇게 사나운 말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삐라를 뿌리는 걸까요? 흔히 이제 대표적인 심리전 매체라고 우리가 이제 삐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 전투 같은 거는 총칼이나 대포로 뭐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삐라는 총칼을 들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의 마음을 은근히 공격하는 종이 폭탄이다. 이런 주제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신궁을 후벼 파서 싸우지 않고도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전술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적은 경비로 해서 피를 흘리지도 않고도 정가를 올릴 수가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이 쉽지 적의 마음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종이 따위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적개심에 불탈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 적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동양의 성어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의 말, 그러니까 중언이라 그래서 이제 무리중자에다가 말씀원자인데 사람의 말은 쇠라도 녹인다. 그래서 삭금 이런 거 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 삭금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역사상 불멸의 효자라고 알려진 분 중에 하나가 증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공자의 제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의 경전이라 그러는 효경을 지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증삼이라는 분은 이 스스로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 그래서 이제 삼성 오신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삼이라는 분하고 그 어머니 고사성어가 바로 이제 중언과 삭금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뭐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증삼의 고사성어가 어떤 거예요? 예, 이제 하루는 증삼의 어머니가 이제 배를 짜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소식을 급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고 배를 그냥 짜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다시 와갖고 증삼이 살인했습니다라고 또 하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두 번째도 이제 배를 짜게 됩니다. 그게 뭐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는 사람이고 또 효자였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세 번째로 이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진짜 살인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좀 반응을 완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이거 살인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려운 나머지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났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증삼이 살인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동명이인이었다 그러는 거죠. 결국 아들을 무한하게 신뢰했던 엄마도 어머니도 3번이나 아들이 살인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믿게 됐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증삼 살인이란 말을 준 거고 중원의 삭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국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실 비슷한 성어 중에 3인 성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 어떻게 돼요? 저작거리에 이게 거리에 저 길거리에 서울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세 사람이 그러면은 거짓이라도 결국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뭐 얘기를 하면 네. 믿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라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전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쇠도 녹일 수 있고 증삼처럼 이제 효자 정말 역사적인 효자의 어머니도 도망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없는 호랑이도 출몰하게 만드는 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나 상대의 마음을 불화, 그다음에 이제 불신, 그다음에 이제 공포,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살짝 불어넣으면서 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계속 불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믿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심리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나 중세사에 그 삐라를 살포한 예가 있어요? 지난번에 왜 벽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대자보 이야기를 그 비슷하게 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성유황 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88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쯤 일이죠. 그 진성유황 2년 때인데 서랍을 항복한 길 위에 누군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망국 찰리나제 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이사파라는 뭐 이렇게 쓴 아주 수기 같은 그 말을 쓴 삐라를 살포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왜 뿌렸냐? 여왕과 측근의 어떤 문란한 정치를 걱정한 나라 사람들이 뭐 글을 써서 길 위에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공모 정도 나라를 걱정하는 뭐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이제 그 뿌렸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었죠? 예. 그 주문이죠. 다란이경의 밀교의 그 어떤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해독해 보면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라는 거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요컨대 그겁니다. 신라여 진성여왕이요 이 각간 위홍 우리가 뭐 배웠잖아요. 그 숙부인데 숙부하고 뭐 이렇게 정을 통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왕이 각간 여왕을 위홍을 비롯한 이 총신 그러니까 여왕이 이게 총애했던 신하 2-3명하고 그다음에 여왕의 유모 이제 전행을 저질러 갖고 신라하고 진성여왕이 결국 망할 것이다. 우리가 빈다라고 아주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여왕도 망하고 신라도 망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성여왕은 당연히 패닉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길길이 날뛰었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 결국 잡지는 못합니다. 그 잡는지 안 잡는지 과정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신라가 이 누군가가 이제 던진 그 살포한 이 삐라의 내용대로 47년 만에 결국 935년에 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사실 신라는 이 왕위 쟁탈전, 그다음에 혼란, 경제 혼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망조가 들어서 있는데 그 와중에 서랍을 한복판에 이제 뿌려진 삐라 이것이 이제 신라 백성들의 민심을 아주 그 공포스럽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쨌든 삐라를 매개로 어떤 그 심리전을 벌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로 갈 필요 없이 한국 전쟁 때 엄청난 삐라가 뿌려졌잖아요. 예, 뭐 사실은 뭐 이 현대잖아요. 한국 전쟁 때라 그러면.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첨단 무기가 막 이 뭐 어떻게 뭐 핵무기도 있었으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는데도 이 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전의 핵심 전력이었다. 그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삐라가 뿌려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대전 때는 뭐 6,500만 장, 2차 대전 때는 이 유럽에만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했던 유럽, 지중해 유럽만 그 전선에만 80억 장 정도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세계 인구가 20억 명 정도였으니까 유럽에서만 1인당 4장씩 살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 때는 몇 장이 뿌려진 거예요? 예,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북한의 기습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당일 날인데 대부분의 이제 그 국군 그다음에 미군 군사고문단 장병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불과 3일 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미 공해군과 명령을 해갖고 몇 시간 뒤에 삐라 살포를
위한 인쇄가 준비됐다. 그러면서 음. 이제 6월 28일 1200만 장의 삐라가 살포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1200만 장이면 엄청난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습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후딱 1200만 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이 이 2차 대전의 경험이 있거든요. 미 국동사령부에서 이제 2차 대전 그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도 일본, 필리핀, 남태평양 이런 데 이제 심리전을 담당했던 예.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삐라를 뿌린 거네요. 이 통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라 그러는데 프랭크 페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을 종이로 묻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요. 예. 종이라는 게 삐라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무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군하고 시민들에게 날마다 한 장씩의 삐라를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전체 기간 중에 뿌려진 삐라의 수가 양이 25억에서 40억 장 이렇게 예. 했다는데 미국 측 자료는 25억 장이라고 그러고 국군 측 자료는 뭐 40억 장. 그리고 보면 절정기 때는 매주 2천만 장이 이제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천문학적 숫자인데요. 25억 장이라는 게 이제 그걸 펼치게 되면 한반도를 20번이나 뒤덮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네. 남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삐라는 펄펄 내리는 눈처럼 뿌려졌다. 어떤 경우는 심할 경우는 눈처럼 쌓인 삐라가 공산군 병사들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산 측도 뿌렸어요. 인쇄 기술이 좀 낙후돼 있고 제공권을 사실 그 유엔군한테 빼앗겼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장 정도의 삐라를 뿌려댔다는데 물론 이거 이제 유럽의 80억 장이 이제 뭐 했다는 건데 2차 대전 때 그거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네. 한반도에 뿌려진 삐라의 양이 굉장히 천문학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삐라가 효과가 정말 있었어요? 뭐 그랬다 그럽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1950년 10월 22일까지 그 이 미군이 제작하고 B-29로 살포한 삐라의 비용 2,600만 달러였다는데 사실 이 비용이 적병 180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했을 때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투항했던 공산군 포로를 보면 12,000명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 12,000명 정도가 삐라를 보고 투항했다 그러면 네. 결국 삐라로 한 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데 드는 비용이 2,200달러니까 심리전의 이득이라는 게 전투로 해갖고 하는 것보다 약 70배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삐라 중에 특히 인기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투항자들한테 가장 영향을 줬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귀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안전보장 증명서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뭐 개중에는 고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공군의 목을 잘라오는 자는 특별히 환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284년 단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2333년을 빼면은 1951년이라는 거죠. 아, 예. 1951년 1월에 대통령 각하의 의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신성모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엄청 권위적인데 대통령 의도에 따라 국방장관이 썼다 이 말이죠. 그것도 좀 그렇죠. 지금으로 네. 보면 사실 뭐 대통령 각하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딸랑딸랑 삐라에도 어떻게 보면 독재자를 향한 뭐 충성 좀 뭐 이렇게 예. 권위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내용 빼고는 미군이 보낸 내용들을 보면 약간 부드러운데요. 예. 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제군은 주검과 삶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운명은 그대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음식과 따뜻한 의복과 맛 좋은 담배가 준비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영웅은 죽기보다 살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조국을 재건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어진 상관은 부하의 안녕을 생각하는 법이다. 그대는 어대로 그대의 부하를 이끌고 가려는가라는 이렇게 호소조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권유조의 그런 삐라가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항복법, 그리고 항복 루트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뭐 기순할 때는 이렇게 나오죠. 이 적당한 부대를 떠나라. 그리고 무기를 파괴하거나 땅에 묻거나 그다음에 네. 높이 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와라. 그다음에 낮에만 유엔군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큰 길로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순자가 이 안전보장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이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의 보증서, 네. 도장까지 이제 있으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되게 설득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통행증 갖고 오면 살려준다는 말인데 많이들 갖고 왔겠어요. 이 어떤 포로는 투항할 때 13장이나 갖고 왔다 그러죠.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13장 갖고 와서 이제 네. 보여줬다 그러는데 이 삐라들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믿었다는 거죠. 그 실제로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작전연구소가
이 3개월 사이에 이제 항복한 그 공산군 측 포로 가운데 반 이상이 54%가 삐라와 같은 어떤 심리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삐라 이제 심리전의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삐라 작전 중에 가장 효과가 있던 건 어떤 거예요? 뭐 효과라기보다는 좀 논쟁적인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1953년 4월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다 끝나가는 데인데 그때 이제 물라 작전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그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마크 클라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라 작전을 두고서 가장 위대한 심전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전이 원래 52년도에 그 전쟁에 파견됐던 특파원 언론인이죠.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뭐 이런 발설을 했는데 꺼낸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정식 심리전으로 발전한 거죠. 물라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물라라는 게 돈을 뜻하는 뭐 영어의 속어인데요. 아, 작전명대로 보면은 이제 남한으로 소련의 네. 미국이를 가져오는 조종사에게 5만 달러를 지급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갖고 오는 귀순자에게는 5만 달러를 더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왜 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전쟁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 거액을 미끼로 귀순을 종용한다는 것 자체는 좀 비도덕적이 아니냐.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네. 이 귀순한다 그러면 자유를 찾아왔니, 뭐 행복을 찾아왔니, 뭐 이런 공산주의와는 맞지 않아서 왔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로 와야지. 이 단순히 돈에 끌려오는 게 이게 뭐가 귀순이냐는 거죠. 아. 돈에 팔려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팔려오는 건 진정한 귀순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클라크는 이 보상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덕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값싼 속임수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고 비난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매우 구미가 당기는 작전이네요. 예, 외견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작전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된 게 53년 4월 27일인데 미군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된 미그 15기 조종사에 대한 호소, 네. 삐라를 이제 압록강 유역이라든가 신의주 그다음에 의주에 살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8일 동안 네. 모든 미그기가 지상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5월에서 6월이 지났는데도 소련의 미그 15 전투기 출격이 21%로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라 작전 때문에 미그 조종사들이 출격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삐라 내용대로 전투기를 몰고 투항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그 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조종사들이 이탈을 부채질하는 이 전략 물라 작전이 북한군에 커다란 부담을 줬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유엔에는 큰 도움을 줬다. 어떤 이들은 비도덕적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중국군은 어떻게 보면 밤낮 구별 없는 하늘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투기를 은신처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물라 작전 때문에 뭐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어차피 개전 초부터 줄곧 네.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전쟁 내내 하여튼 북한 지역에 융단 폭격을 해댔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이 역시 미군이었고 이 미군 융단 폭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뭐 이 북한 주민들이 교회에 가면 뭐 그래도 기독교 믿는 미국이니까 살려주겠지라고 교회로 이렇게 다 갔는데도 거기다가 폭격을 해갖고 뭐 지금도 사실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던 융단 폭격을 했던 미군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미심쩍은 일이 있는데 사실 53년 4월이라 그러면 전쟁 막바지거든요. 네. 무슨 새삼스럽게 무슨 이 물라 작전을 감행했냐 이런 어떤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권을 다 잡고 있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당시에 그 소련의 첨단 무기거든요. 미국 15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련의 정예 무기, 소련 네. 공군의 무기를 어떤 뭐가 있는지 능력을 한번 파악하고 싶다 해부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소련의 미그 15기가 미 공군의 전투기보다 조금 성능이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53년까지 추락하는 이 미그 15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하는 게 없으니까 초조해졌고 돈을 미끼로 걸고서라도 미국이를 입수해서 성능과 기능을 알고 싶었던 거군요. 예,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한번 네.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진짜 미국이를 몰고 온 귀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쟁 중에는 사실 단 한 대도 없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2달 만에 53년 9월 21일이거든요. 네. 이 전쟁 끝난 게 7월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순자가 생겼는데요. 이게 누구냐 하면 북한군 쏘인 노금석이라는
사람인데 미그 15기를 몰고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순자가 돼서 그 사람한테 10만 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녹음석에 삐라를 본 거예요? 삐라 때문에 기순을 한 건가요? 예, 나중에 진술했는데 아니라 그러는 거죠. 돈 준다는 삐라 때문에 기순한 게 아니고 사실 물라 작전이 펼쳐졌던 53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삐라 살포하는 무관했던 만주 지역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귀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이 10만 달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다는 거죠.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네. 10만 달러라는 게 뭐 달러가 얼마나 큰지 이런 당시에는. 그렇죠. 그 사실 뭐 진술이 맞다 그러면 녹음석의 귀순은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아까 얘기했던 자유를 향한 갈망 이런 거였지 크라크나 이런 사람들 주장처럼 뭐 돈을 향한 열망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미군이 주장한 것처럼 대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라 작전 말고 또 어떤 삐라들이 있었어요? 이 재밌는 삐라들이 많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그 이 삐라를 담배 마는 종이의 형식으로 딱 이제 잘라갖고 보낸 경우도 있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이 담배 마는 종이 우리는 당신들의 보급 부대가 담배 말아 피울 종이조차 주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 그대들이 삐라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군이 제군들이 담배를 말아 제대로 피울 수 있도록 아이고. 이 마련한 종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친절하게 써갖고 이제 그런 삐라를 뿌렸다는 거고 거기 이제 항복 권유를 노골적으로 덧붙이는데 유엔군 뭐 수용소 포로 수용소 이렇게 보면 유엔군이 말아놓은 담배만 주고 있다. 공산 포로들한테. 그러니까 제군은 어서 유엔군 편으로 넘어와서 전쟁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우리가 말아놓은 담배를 피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말아 피우고 싶으면 기순을 해라. 네. 지금 보기엔 좀 유치하게 느껴지는데. 예, 전쟁 때 물자가 워낙 귀하고 예. 옛날에 담배만이라도 굉장히 또 좋은 또 그렇죠, 그 기호식품이었을 거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이 가슴이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전쟁하는 판에 담배 한 대 얼마나 피우고 아, 그렇죠. 싶었겠어요. 제가 또 심정을 모르고 또 이게 요즘 그 대북 전단처럼 선물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선물을 투하하는 방법이죠. 그 새해를 맞아 갖고 담배 5개, 성냥 1갑, 뭐 편지 6장, 그다음에 장기판, 달력, 연하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 고무 방수 가방에 네. 넣어서 떨어뜨렸다는 건데 이 적에게 친밀한 인상을 줘야 한다는 이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방은 우정으로 당신들한테 주는 거고 당신이 만약에 유엔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우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써서 가방을 투하했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군도 참전했었잖아요. 그럼 중국군을 겨냥한 삐라도 많았겠네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생각을 했길래 중국군한테는 오랑캐, 뭐 떼놈 뭐 이런 식의 낙인을 찍었는데 네. 옛날에 왜 청나라 오랑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병자호란 아픔을 이제 상기시키고 뭐 이런 건데 오랑캐란 중공이란 떼놈입니다. 잔인한 금수들입니다. 우리도 무자비하게 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이게 고구려의 후손임을 또 강조하면서 네. 우리는 다 빛나는 역사를 가진 고구려의 후손이며 선조들은 수십 배나 되는 떼놈들의 침입을 능히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김일성이었어요. 예, 뭐 우리가 알지만 악명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을 지칭한 말을 보면 소련의 앞잡이, 뭐 꼭두각시, 두목, 공비, 비적, 적기, 역도, 어이구. 괴뢰, 뭐 민족 반역자, 가짜, 네. 매국노, 비도, 뭐 게릴라, 적도, 인류의 적, 뭐 괴수, 도당, 도배, 오열, 모략분자 해갖고 하여튼 그 사전에 나오는 모든 온갖 네. 수식어, 하여튼 뭐 사전에 없는 단어도 하여튼 만들어가면서 조어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저주를 했는데 네. 요컨대 그거죠. 김일성은 소련의 앞잡이 심부름꾼이고 나라와 민족을 소련에 팔아먹고 영원히 종노릇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도 가짜 김일성 소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는 절대로 김일성이 아니다. 진정한 김일성 장군은 1885년에 나서 1915년에 만주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김일성은 1910년대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국방부 정국이 제작한 포스터 글 이런 거 보면 네. 김일성은 뭐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몸에 이제 짐승과 같은 털 뭐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구렁이, 쥐새끼, 승냥이 네. 그다음에 그 털달 짐승 뭐 손 그다음에 해골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후에도 이제 김일성하고 북한군은 영원히 뱀, 늑대, 여우, 이리, 돼지 뭐 이런 이미지로 그려졌죠. 근데 아버지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반공 교육이 매우 철저했다면서요. 철저할 정도 아니죠. 저도 이제 그 50대 이후 네. 사람들 같은 건데
지금도 이제 그 붉은 옷, 그다음에 탐욕스러운 돼지, 그다음에 그 이제 수령, 김일성 수령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수하들을 보면 이제 여우와 늑대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공 만화가 이제 있거든요. 그걸 생생하게 지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따발총 들고 감시하는 뭐 괴뢰군 사이에 뭐 힘겹게 일하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예. 애써서 이렇게 뭐 이게 수확했던 예. 그 이 곡식을 뭐 빼앗기는 뭐 그런 아. 장면들. 그다음에 임 기자는 뭐 김일성의 침실이라는 만화 모르죠? 예, 처음 들어봅니다. 그 70년대 중반인데 나중에 예. 이렇게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지금 그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 그림이 있는데 이게 70년대 이제 은밀하게 돌았던 김일성의 침실 만화. 그러니까 아마 50대 이후는 다 알 겁니다. 이게 성인용이었는데 김일성의 문란한 사생활을 기린 성인 만화였는데 그걸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돌려보면서 수근수근대고 아주 예. 찢어갖고 한 장 한 장씩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표지 사진이 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삐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냉전 사관을 심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제 형성된 뿔 달린 뭐 김일성 이미지, 그다음에 네.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뿌려진 음. 삐라의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삐라를 제작하면서 주로 썼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둠과 빛, 네. 결박과 자유, 죽음과 부활, 뭐 부패, 재생 뭐 이런 이분법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헝겊 모자를 쓴 공산군하고 좋은 철모를 쓴 유엔군, 그다음에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철의 장막에다가 인민을 쇠사슬로 묶어둔 공산 세계, 그다음에 네. 가는 곳마다 원조를 받는 국군하고 뭐 원조 없이 개주검당하는 공산군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갖고 삐라 한 장에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분법이 1970년대 유신 체제를 홍보할 때 아주 그대로 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늘 얘기지만 50대 이상의 사람들 보면 신동우 화백이라는 그 만화가가 있습니다. 예. 그 신동우 화백의 그림을 기억을 할 건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유신 체제를 순응하면 광명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나오고 비추고 이쪽에서는 이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길로 가면 예. 해골이 가득한 낭떠러지가 음. 이제 기다리고 있는 포스터 이런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삐라 형식이 전쟁이 끝났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대중 계몽 도구로 활용됐는데요. 이 삐라 대본이 가장 효과적으로 재생산된 것이 결국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이리가 오리를 괴롭히면서 끌고 가는 것. 그다음에 뭐 총든 공산당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빼앗아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도덕 교과서에 네. 나옵니다. 그게 1962년 판에 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뭐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과 김일성을 연상하게 되면 이리, 승냥이, 돼지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예. 아마 이 어릴 적 받았던 교육, 굉장히 교육의 효과라는 게 엄청난 거죠. 2016년인 요즘에도 이 삐라를 뿌리는 거 보면 아직도 이 심리전의 방식이 유용한가 봐요. 예, 뭐 이게 총알 한 발, 폭탄 한 발 대신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적의 마음을 쏘는 매력이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 그런 게 이제 이거 위력이 크다는 걸 아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북한의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좀 폐쇄적인 사회니까 더더욱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바로 이제 삐라 살포와 같은 심리전 중단이었거든요. 예. 이 1998년에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면전 심리전의 검은 내막이라는 이제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전 인민군하고 주민들한테 특별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와 함께 투하된 라면하고 일용품 등에는 이게 다 세균으로 오염돼 있다. 네. 방사선으로 이게 막 처리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1, 2년 뒤에 보면 눈이 먼다. 그 접촉한 피부는 피부암에 걸리고 먹으면 장이 꼬여서 죽는다. 아이고, 이렇게 예. 뭐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민감했으면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켰겠나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삐라가 민감한 거는 결국 사회가 통제되고 백성들의 입을 막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이 통로,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불통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삐라를 읽고 마음 뺏기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SNS 관계망 이런 게 그렇죠. 일상의 예. 모든 삶이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올바른 이 사회라 그러면 삐라로 무슨 적의 마음을 뭐 하겠다 이런 전술은 이제는 예. 헛수고에 불과하고 다른 뭐 이 첨단 방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소통이 되는 사회에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 삐라를 한번 읽어보면 그 와닿는지 전혀 안 와닿지 저도 않더라고요. 안 왔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촌스럽던데. 예.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